네, 안녕하세요.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신약정보기술연구센터의 장지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ADMET 예측 플랫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DMET 예측 플랫폼인 AI-EXP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탑재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듈의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에 응용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은 방대한 개발비가 소모되고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그리고 독성 프로퍼티, 즉 ADMET 프로퍼티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약물의 약효를 화살과 총알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ADMET 특성을 활과 총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총알이라도 그 총알을 담고 있는 총이 타겟을 향해서 제대로 발사하지 못한다면, 혹은 엉뚱한 타겟을 맞추게 된다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효가 뛰어난 약물을 개발하더라도 ADMET 특성이 좋지 않으면 임상 과정에서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DMET 특성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다양한 도전적인 과제들을 어쩌면 인간들보다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AI의 개념 자체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최근 다층 퍼셉트론을 좀 더 고도화시킨 신층 신경망이 2000년대에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합성공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강화학습 기반의 알파고가 등장함으로써 최근 2020년대에는 그야말로 AI 붐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저희 실생활에 좀 더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 모델을 개발한 주역들이 최근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AI라는 기술이 더 이상은 어떤 툴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의미로도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전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각각의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타겟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화합물 정보 빅데이터에 의거한 어떤 스크리닝 과정, 그리고 리드 최적화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발표에서 주로 설명드릴 ADMET 평가마저도 이러한 화학물 정보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최적의 환자군을 선별을 할 때도 어떤 의료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 전주기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된 신약들이 지수함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DMET 예측 플랫폼인 AI-EXP라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플랫폼의 이름을 AI 익스페리먼트를 줄여서 AI-EXP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AI-EXP의 구성 요소로는 독성 예측 모듈 5종과 그리고 약동학 예측 모듈 5종, 그리고 화합물 설계와 관련된 모듈 2종, 총 12개의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종 이상의 신규 모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예측 플랫폼은 웹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모듈 분석과 대량의 화합물을 동시에 분석이 가능하며 위의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잡을 제출하게 되면 그 예측이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두 개와 같이 여러 개의 모듈을 한 화합물에 대해서 동시에 분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 개의 화합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멀티 컴파운드 애널리시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의 시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메인 화면인데요. 다양한 모듈들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분석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에 있는 스마일스 에디터로 구조 정보를 직접 그려서 입력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리스트에 직접 스마일스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듈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다중 모듈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구동 상태를 잘 볼 수가 있고 예측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완료된 결과를 보시면 각 모듈별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예측되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AI EXP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측한 결과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모듈들의 결과를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분석 통계 기능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플랫폼은 저희 내부망에서 이제 내부 연구자들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개의 모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장 독성 예측 모듈이라든지 대사 한정성 예측 모듈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의 최종 누적 화합물 분석 개수는 한 8,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플랫폼에 등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전부 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되어 소타 수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JCR 상위 10% 이내의 논문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또한 기존 모델을 구축했다고 끝이 아니라 각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버전업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에 등재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모듈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로 퍼블릭 데이터와 인하우스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퍼블릭 데이터는 이제 문헌 데이터에서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목록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정제를 한 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내 화학정보 플랫폼 센터가 운영하는 한국화합물은행의 대표 화합물 데이터를 가지고 실측 데이터를 동반한 데이터를 반출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예측값상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처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숫자로 이루어진 다점 벡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분자의 서브스트럭처를 인코딩하는 핑거프린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분자를 그래프 형식으로 변환해서 그것을 컨볼루션 한다든지, 또한 그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컴퓨터로 계산을 한 디스크립터 방식의 방법 같은 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처에 각각 맞는 모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 알고리즘을 테스트해서 가장 최적화된 정확도를 나타내는 모델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엔드포인트로서 어떤 그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 예측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분류 모델을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 작업을 하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실측 데이터 값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회귀 모델, 즉 정량 모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엔드포인트가 ADMPT 특성에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본 발표에서 이제 주목해 주실 부분은 데이터셋을 어떻게 확보했고, 그리고 이러한 엔드포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그런 좀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 모듈을 구성하면서 어떤 테이크홈 메시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이제 심장 독성을 분류해서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이 독성 데이터는 이제 허그 채널을 블럭하는 컴파운드와 블럭하지 않는 컴파운드
두 종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인 바이딩DB나 캠블 아니면 문헌 데이터에 더해서 저희 인하우스 데이터까지 수집을 해서 패치클램퍼스의 IC50 값이 10 마이크로몰을 기준으로 이 허그 블로커를 기준을 잡아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모델 구조와 같이 모델 3개를 앙상블하는 구조로 모델을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서 심장 독성의 예측 특성상 거짓 음성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델 3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좀 보수적으로 모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심장 독성 예측 모델들보다 왼쪽 아래 결과 보시면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장 독성 예측 모델을 분류 모델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이 IC50 값 자체를 예측하는 정량화 모델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헌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만여 개의 패치클램프 IC50 값을 가져와서 회귀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본 뒤에 이제 가장 최적의 정확도를 보이는 XGBoost 모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어리티 플랫과 같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분류 모델과는 다르게 IC50 값을 정량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좀 더 직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BB 퍼미어빌리티를 분류하는 모델인데요. BBB 퍼미어빌리티는 신경계 약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 중 하나로 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잘 통과하는지 잘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진 분류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서 약 5,400여 개의 퍼미어블한 데이터와 1,700여 개의 논 퍼미어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라이트 GBM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고 결과를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BBB 퍼미어빌리티 예측 모델들보다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BBB 퍼미어빌리티를 정량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로그BB라는 값 자체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그BB는 그 약물의 혈중 농도와 그리고 뇌혈관에서의 농도를 이제 비율로 나타낸 다음에 로그를 취한 값인데 문헌에서 913여 개의 로그BB 밸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과 동일하게 라이트 GBM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고 왼쪽 아래의 결과를 보시면 기존의 다른 ADMT 예측 툴들에 비해서 이러한 좀 더 상관관계가 더 높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량 예측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대사 안정성을 평가하는 분류 모델입니다. 대사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한국 화합물 은행 대표 화합물 기반의 인하우스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휴먼 마이크로좀에서 30분 동안 퍼센트 리메이닝 값이 50%가 넘으면 스테이블한 것들, 그렇지 않으면 언스테이블한 화합물로 레이블링을 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를 한 뒤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채택을 하여 왼쪽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내부에 있었던 내부 데이터셋 말고도 전혀 새로운 데이터셋, 외부 데이터셋을 예측하는 성능조차도 준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토크롬 P450 저해 효과를 분류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펍캠 데이터에서 이제 다량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CYP450의 아이소폼 5종류에 대한 약 9천여 개에서 만여 개 각각 항목에 대한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딥뉴럴 네트워크 방식을 좀 사용해 봤는데 분자 그래프 기반의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각각의 분자 내에 원자 중심으로부터 주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인코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싱글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5개의 아이소폼에 대한 멀티태스킹 러닝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식 독성 예측하는 분류 모델입니다.
안드로겐 수용체를 과도하게 액티베이션 시키면 전립선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와 문헌 데이터를 종합해서 380여 개의 액티브 데이터와 그리고 8천여 개의 인액티브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언밸런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은 쪽의 데이터를 언더샘플링해서 학습을 밸런스 있게 시킨 다음에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배깅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그대로 학습했을 때 이전 모듈보다 현재의 모듈이 센시티비티, 즉 실제로 독성이 있는 것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았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깅 알고리즘 자체의 특성상 평균값을 아웃풋으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표준 편차를 이런 예측의 불확정성이라고 따져서 예측의 불확정성을 정량화해서 불확실한 데이터들을 전부 걸러내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간독성을 예측하는 분류 모델인데요. 간독성은 이제 약인성 간 손상이 유발되는지 유발되지 않는지를 여러 간 수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개 데이터와 문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간 손상을 유발하는 데이터를 1,100여 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1,000여 개 정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총 12종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 뒤에 가장 성능이 좋은 탑3의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이 모델 3개를 스태킹 알고리즘으로 앙상블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왼쪽과 같이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성능 좋은 모델들을 여러 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좀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와 같이 맨 오른쪽 컬럼이 이제 실제 독성 여부이고 이게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게 저희 모델이고 그 왼쪽에 있는 4개의 모델들은 다 기존 간독성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이 가장 실제 값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구 급성 독성 분류 및 정량 예측 모델인데요. 이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캠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치율 대상으로 이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제 50%의 그 그룹 중에 50%가 이제 치사하는 그런 투여량을 이제 LD50 값이라고 하는데, 이 LD50 값을 수집하고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와 렛에 대해서 각각 6천여 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마우스에 대한 모델과 렛에 대한 모델을 2개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이 모델은 특이하게도 6천여 개를 이제 그대로 회귀 모델을 사용했을 때 학습 정확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독성이 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먼저 분류 작업을 진행한 뒤에 독성이 심한 그룹끼리를 이제 회귀 예측을 하고 심하지 않은 그룹을 회귀 예측을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의 이제 분류 회귀 모델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해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분류한 다음에 회귀를 진행하는 것인데, 분류하는 작업에서도 왼쪽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LD50 값을 정량 예측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베스톡스나 AIQ사 같은 툴들보다 어떤 실제 값을 더 잘 예측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혈장 안정성을 분류하는 예측 모델인데요. 이 혈장 안정성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서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를 보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락되어 있지만 3시간 동안 처리를 했을 때 퍼센트 리메이닝이 85% 이상인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하다라는 레이블링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스테이블 데이터로 레이블링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천여 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 이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색이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를 이제 차원 축소해서 뿌려놓은 결과이고, 파란색이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보지 못하는 빈 공간을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가 잘 채워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모델은 아까 잠깐 언급드린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그래프 피처를 이제 MPNN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분자 핑거프린트, 분자의 서브 구조를 이제 인코딩하는 방법인데 그 피처를 같이 붙여서 사용했더니 모델의 성능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모듈을 말씀드릴 텐데요.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모듈입니다.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어떤 핵심 화학 코퍼원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약물들의 특허성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자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러한 분자 설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들 때 USPTO라는 미국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거기에 탑재된 150만여 개의 이제 화학 반응들을 분석을 해서 7만 8천여 개의 고유한 트랜스포메이션 패턴을 추출해냈습니다. 이 패턴은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서브스트럭처가 더해지거나 혹은 빼지거나 그리고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패턴을 시드 컴파운드를 이제 인풋으로 주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파마코포원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결과인데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전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말이 되는 물질, 좀 구조가 너무 이상한 것들은 필터링하고 그리고 또한 구조적으로 원래 시드 컴파운드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는 분자만을 필터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자 구조를 생성해 내주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최근에 등재시킨 모델이 있는데 케미컬 아노말리를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합성이 가능한 데이터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듈을 가지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분자 구조들 간을 분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새로 만들어낸 분자가 얘네가 언리얼리스틱한 건지 리얼리스틱한 건지를 이제 분류해주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데이터셋으로는 실제 화합물 약 190만 종뿐만 아니라 생성된 가상의 화합물 약 65만 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리절트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징크 250K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가능한 것들이고 케멜 IO라고 표시된 것들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지표를 분포를 봤을 때 QED나 로그P, MW 그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합성 용이성을 평가하는 SA 스코어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러한 아노캠 모듈을 이용해서 이게 언리얼리스틱한 문자인지 리얼리스틱한 문자인지를 구분을 했더니 예측 성능이 AOROC가 0.9 정도의 분류 성능을 나타냈고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파란색 부분이 이제 실제 존재하는 분자들이고 분홍색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분자들인데 세로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가 기존에 사용했던 합성 용이성 스코어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두 그룹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발한 모듈에서 나온 아노캠 스코어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제너레이티드 된 분자들과 아니면 리얼한 분자들을 좀 더 잘 구분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구축 예정 중인 모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13번째 모듈은 스캐폴드 호핑이라고 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케미컬 트랜스포메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파마코포어를 보존하는 상태로 좀 유사한 분자들을 유도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지만 스캐폴드 호핑은 반대로 그런 핵심 파마코포어를 아예 다른 걸로 치환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제 존재하는 캠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의 스캐폴드를 추출해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이나 아니면은 전자 쉐이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형태로 스캐폴드를 호핑하는 그런 모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4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독성을 분류하는 모델인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셀 라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제를 해서 현재 모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 챌린징한 주제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DMT 프로퍼티는 전부 인비트로 환경에서 실험된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비보 PK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심지어 동물 실험은 굉장히 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동물 실험 자체가 워낙에 데이터 생체 내에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노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비보 PK 파라미터들을 정량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인비보 PK 데이터는 전혀 어떤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텍스트 바이닝을 이용을 해서 문헌들을 추출하고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큐레이션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기존에 보고된 논문들보다 예를 들어 바이오 어베일빌리티가 R 스퀘어 값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자 설계에 관련된 모듈 중에 좀 두 번째 챌린징한 주제인데 실제로 이제 분자를 생성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합성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모듈은 있지만 그 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모듈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몰레큘에서 여러 가지 에디팅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플랫폼 검증과 활용을 이제 저희 내부 과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인 그 민간 수탁 과제들을 통해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예시는 STK25 저해제를 만들어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저희가 레퍼런스 데이터셋과 그리고 한국화합물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행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을 해서 어떤 인실리코 기반의 스크리닝과 AI 기반의 스크리닝을 조합을 해서 후보 물질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히 컴파운드를 이제 시험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ADMET 예측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분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일종의 스크리닝에 대한 라레비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진 후보 물질들이 인비트로 시험이나 인비보 시험에서 약효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개발된 AI EXP를 활용을 해서 외부 기관과의 민간 수탁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공지능 ADMET 예측 플랫폼은 총 12개의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듈을 구축을 하였고 각 모듈들은 논문 출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4종 이상의 추가 모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내부 연구자들의 피드백에 의거하여 각 모듈은 한 번 개발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버전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AI EXP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합물 설계부터 AI 기반 인실리코 스크리닝, 인비트로 인비보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완성형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질병 타겟을 대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